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4주간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동형 모의고사라고 하는데요. 이거 시험 보고 나면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4번에 걸쳐서 공부하는 거니까 점수에 절대 연연하지 말고 이 점수 내신 성적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수 연연하지 말고 내가 틀렸으면 왜 틀렸는가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점검하는 거지 이게 뭐 점수가 높고 낮으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알면서도 문제를 주면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 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시간 내에 다 풀지 못하면 떨어져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민법이 심취돼가지고 엄청 민법을 열심히 풀었습니다. 그래서 개론 20번 풀고 있으니까 5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축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가감하게 그냥 찍고 가든지 아니면 나중에 찍든지 그렇게 100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는 그런 연습도 필요하니까 자 그런 거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에 걸쳐 시험 보는데 가끔은 어쩔 때는 쉬운 문제도 보고 어쩔 때는 또 어려운 문제도 보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시험은 상중하 꼭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건 중입니다. 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껴져요. 왜? 계산 문제가 하나가 적어요. 계산 문제가 통상적으로 9문제 내는데 이거 8문제부터 안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좀 쉽다고 느껴졌을 건데 근데 데이터는 저를 좀 불만족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매우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요. 점수가 평균 점수가 제가 좀 낮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만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그런데 이 점수입니다. 50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약간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추석에 연휴 때 집에 가려고 했으면 집에 가지 말고 친정도 가지 말고 시댁도 가지 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봅시다. 1번 문제는 설명이 필요 없고 1번 문제 여러분 다 맞췄습니다. 다 맞췄어요. 물론 여기서 이 답지를 제출하신 분에 한해서 답지를 제출하지 않은 분 중에 틀린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 다 맞췄네요. 답지를 제출하는 학원 중에서 여기 1번 문제 다 100% 맞히는 학원은 우리 학원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 그래. 미안합니다. 바로 초를 치겠습니다. 평균 점수는 가장 낮습니다. 아니요. 내가 거짓말 아니라니까. 거짓말 아니고 내가 여러분에게 데이터를 주라고 하면 갖다 줄 수 있어요. 다른 학원도 데이터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유감스럽지만 그래요. 이제 괜찮아요. 이 점수면 떨어질 점수가 없는 거야.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자 그래요. 자 1번 갑시다. 1번 문제 독립된 정착물로 인정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독립된 정착물로 인정되는 거. 토지 정착물은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이 있다. 그래서 독립 정착물 찾으라는 소리야. 그럼 답이 5번이죠. 답이 5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독립 정착물 4개를 한번 외우고 갑시다. 독립 정착물, 건물, 명인발물 갖춘 수목 집단해도 되고 수목해도 되고, 그다음에 등기된 임목, 판례한 농작물 이 4가지는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다른 학원에 보니까 요 1번에다 답을 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1번에다가. 우리 학원은 없지만 1번 가식 중인 수목은 정착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식 중인 수목을 찾으면 안 되고 이제 됐죠? 이제 됐어요.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금방 봤는데 여전히 여러분이 점수가 낮은 것은 감정평가, 투자, 경제로 여기에 점수가 낮습니다. 자 2번 문제 갑시다. 토지 영어 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고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물론 옳은 것으로 묶인 거 그렇으니까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근데 몇 개인가 이것보다는 더 쉽잖아요. 이건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요. 이렇게. 자 옳은 것으로 묶인 거 그렇습니다. 기억, 택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택지입니까? 나지입니까? 나지죠. 나지. 택지는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주상공이 나와야 돼. 주상공.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를 뭐라 한다? 택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니은, 빈지 나왔습니다. 빈지는 가난한 땅이 아니고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틀렸죠. 빈지는 소유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지만 활용실익은, 이용실익은 있는 바닷가 토지 이렇게 하죠. 바닷가 토지, 해변 토지가 빈지는 맞아요. 근데 앞부분이 틀렸죠. 앞부분을 인정하지 않지만 활용실익이 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필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 힘들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필지 그러면 뭐라고 배웠냐면 필지 그러면 하나의 지번이 붙은 등기, 등록 단위, 등기 단위 해도 되고 등록 단위도 상관없어요. 등기, 등록 단위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필지를.
대부분의 필지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필지는 법률상 개념이야. 그러니까 필지하고 비교 대상이 뭐가 나오냐면 핵지가 나와. 핵지가. 그러니까 필지는 법에서 쓰는 용어라고. 법에서. 핵지는 가격 수준이야. 그러니까 가격 수준이니까 핵지는 이거는 경제적 개념이야. 경제적으로 쓰는 말이고 경제적 개념이고 필지는 법에서 쓰는 말이야. 법에서. 그래서 필지는 법률적 개념이야. 법적 개념, 법률적 개념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이 2번 문제를 많이 틀린 이유가 이런 말들을 한 번도 안 봤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안 봤으니까. 근데 필지를 이렇게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좀 힘들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 필지는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뜻한다고. 필지별로 소유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하곡동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필지가 이렇게 번호 붙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필지별로 소유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필지는 소유권의 범위를 뜻하는 거죠. 그럼 필지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OX, O라고. 그래서 디귿이 5입니다. 자,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디귿을 모른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문들이 명백하게 다 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디귿을 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인가 그랬으면 굉장히 헷갈려요. 몇 개인가 그러면 옳은 것이 없나 이렇게 할 건데 나머지 기억 모르는 사람 없고 니은 모르는 사람 없고 니을, 미음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쉽게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이 말이 좀 어려웠나 봐요. 니을 가지고 이제 헤맬 수 있단 말이에요. 선화지는 고가도로 아래 토지가 아닙니다. 고압선. 여기 틀렸죠. 고압선 아래니까 고압선. 고압선 또는 고압송전선 그래. 고압송전선 아래의 토지로서 평가할 때 감가의 대상이 돼요. 선화지는 평가할 때 감가의 대상이 됩니다. 약 다른 토지에 비해서 30% 정도 감가를 해요. 이걸 선화지 감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이제 선화지가 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서 거래의 제약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거래의 제약을 받는다. 그럼 선화지는 거래의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거래할 때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지. 선화지니까 고압선 아래의 토지. 여러분 고압선 아래의 토지 사요, 안 사요? 안 사. 거저 준다게도 살까 말까 가져갈까 말까잖아요. 그래서 거래의 제약을 받는다. 실제 시험은 그렇게 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의 제약을 받는다. 평가할 때 감가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요건 맞아요. 근데 앞에가 틀렸죠. 선화지는 고가도 아래의 토지가 아니라 고압선 아래의 토지입니다. 그럼 고가도 아래의 토지는 뭡니까? 그냥 고가도 아래의 토지는 뭐 특별히 말이 없어요. 고가도 아래의 토지는 그럼 뭐예요? 족구장입니다. 족구장. 그렇지? 고가도 아래 대부분이 족구장을 만들어서 족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니을 틀렸습니다. 미음은 소지입니까? 맹지입니까? 맹지죠. 맹지. 미음은 소지가 아니라 맹지입니다. 맹지. 소지는 개발되기 전에 자연 상태의 토지고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디귿밖에 없어요. 디귿밖에. 그래서 어린 것으로 묶인 것은 디귿이니까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처음에 제가 이 문제를 볼 때 일반적으로 이 토지 용어는 쉬운 거니까 몇 개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 몇 개인가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더라고. 요 디귿 말을 안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바꾼 겁니다. 골라보라고. 그러면 디귿을 모른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명백하게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귿을 고를 수밖에 없죠. 자, 됐으니 이렇게. 그러면 2번 문제를 통해서 필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법률상 개념이다. 소유권의 범위를 뜻한다. 등기, 등록단 이렇게 해도 되고. 됐죠? 자, 됐어요. 이제 안 틀리면 되지. 다음 주는 저를 안 보는 거죠. 다음 주는 추석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 주에 이런 게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오는데 그 다음 주는 여기 있는 없는 것이 나올 겁니다. 없는 것들이. 그러면 다음 주는 소지 안 나오고 선화지도 안 나오고 필지 안 나오고 뭐 나올까? 핵지가 나오거든요. 핵지. 답은 3번. 자, 3번 문제 갑시다. 3번 문제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토지의 특성이죠. 토지의 특성. 아니 토지의 특성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래요. 이렇게 알면서도 부동성 그러면 지역 뭐 영속성 영가의 수 알면서도 문제를 나오면 이렇게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적절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자, 역시 3번 문제도 녹록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답을 4번을 고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나머지가 다 옳은 지문이거든. 옳은 지문. 그런데 이제 1번이 좀 어려웠어요. 1번하고 4번이 약간 어렵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럼 볼까요? 2번부터 봐요. 2번. 토지 용도 이행과 전환이 뭐예요? 용도 전환이에요. 이게 용도 전환. 그러면 토지 용도 전환 통해서 체유용. 용도 전환이 용도적 공급입니다. 이게 용도적 공급. 이게 용도적 공급이란 말이에요. 그럼 용도적 공급하고
체유효 이용이 나오면 그 뭡니까?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용도의 다양성. 토지 용도의 이행, 전환. 후보지 이행지 이거잖아. 후보지. 그럼 후보지 이행지는 현재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지 이행지가 용도적 공급이야. 그럼 용도적 공급은 토지의 용도가 매우 다양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이 나오면 두 가지만 기억을 하겠잖아요. 용도적 공급과 체유용. 그러면 이 앞부분을 모른다 하더라도 체유용이 나왔잖아. 그러면 용도적 공급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3번은 그냥 답이 되죠. 영가예수 그랬잖아요. 용속성 때문에 장기적 고려하고 그다음에 예측 원칙, 영가예수 그렇잖아요. 그럼 용속성 때문에 용속성은 토지는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만든다. 가치 보존 요구수에서 장기 투자의 대상이 된다.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관리의 필요성,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이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용속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5번 봐요. 개별성 때문에 다 다르면 시장이 완전 불안전, 불안전. 완전 경쟁이 되려면 상품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개별성이 좀 다르다? 그러면 개별성은 토지 시장을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5번은 명백하게 이건 옳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1번하고 4번이 남았는데 여러분들 부정성 그러면 생각나는 말 한번 해보십시오. 부정성 그러면 최근에 가장 많이 답이 됐던 거 토지용 집약화입니다. 부정성 그러면 부정성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 공급 증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 장기, 단기 상관없이 완전 비탄력적 수직선이다.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따라서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도 안 되고 용도적 공급도 안 된다. 그럼 OX, X 28회 때 시험으로 갈게요. 28회 때 이렇게 해요.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더 이상 용도적 공급을 할 수 없다. OX, X 물리적 공급을 할 수 없다. 부정성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부정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성 때문에 체유효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체유효 이용이 나오면 부정성하고 용도의 다양성이다. 그다음에 토지는 못 만들고 토지가 부족하니까 토지를 이용할 때 수평공간 이용 못하고 공중공간, 지하공간 이용을 해야 된다. 토지용을 입체화시킨다. 그걸 토지용 집약화라고 그래. 토지용 집약화. 그럼 토지용 집약화에서 요 토지 이용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 토지 이용이란 말이 제가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토지 이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토지에다 삽질하는 거예요. 삽질. 그게 토지 이용입니다.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 이용은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그럼 토지만 보고 있으면 이용한 게 아니죠. 요 토지용이란 말은 토지에다 뭔가 하겠다는 소리야. 농사 짓는다, 건물 짓는다, 도로 만든다. 그게 토지용이야. 그러면 토지를 이용하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노동과 자본이 들어가야 돼. 사람과 자본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토지에다 삽질하는 게 토지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토지 있잖아요. 토지. 그러면 사람이 삽질할 거 아닙니까? 선생 고양이도 삽질할 수 있는데 고양이 삽질을 못합니다. 그지? 사람이 있죠. 삽이 뭐야? 삽이 자본입니다. 여러분 자본 그러면 돈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포크레인, 불도우지 이런 것들이 다 자본입니다. 옛날에는 삽이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포크레인이 되겠죠. 여기에 토지용이에요. 그럼 토지에다 노동 자본이 들어가면 뭔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건물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토지는 못 만들고 부족하니까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킨다. 이게 토지용 집약화야. 그러니까 토지용 집약화는 건물이 고층화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토지용을 집약화를 다른 말로 하면 토지는 조금 이용하고 여기에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킨다 그 말이야. 그게 1번이라고. 1번 봐요. 부정성은 부동산 이용 개발에 있어서 토지 대신에 노동 자본의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OX? 여기에 토지용 집약화란 말이야. 토지용 집약화란 뜻은 토지는 조금만 이용하고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킨다. 이걸 토지용 집약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토지용 집약화. 그러면 1번 이제 옳은 지문이죠. 그럼 남아있는 것은 4번인데 4번은 약간 어렵기는 해요. 이렇게 판단하면 돼. 저한테 부정성을 들으면서 이런 말이를 한 번이나 들어본 적이 있는가 봐봐요. 없어요. 부정성 들으면서 저한테 한 번이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런 말이. 그래서 이걸 고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이거 들어봤다. 그러면 이 자체를 잘 안 들어봤을까요? 이 자체를 제가 가볍게 언급을 했는데 이 자체를 잘 안 들어봤다고. 그럼 이거는 부정성이 아니라 영속성입니다. 영속성. 토지는 영속성이지만 건물은 내구성이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지에 영속성이나 내구성이 들어가야 돼. 내구성. 토지는 영속성이지만 건물은 내구성이든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아파트의 수명이 하루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럼 아파트의 수명이 하루밖에 안 된다. 그럼 오늘 살고 아파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공실 공가란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부동산이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공가가 발생하는 공가가. 그래서 공실 공가가 발생하는 것은 내구성 또는 영속성이고, 마스크 있죠, 마스크. 제가 아침에 마스크를 하오면서 아침에 마트에서 마스크를 2,000원 주고 샀어요. 그 2,000원이 가격입니다. 가격. 그 마스크는 일회용이야, 단용제야. 그러니까 마스크는 가격과 가치를 구별하지 않아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근데 부동산은 토지는 영속성, 건물의 내구성 때문에 일정 기간, 장기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는 것은 부동산이 갖는 부증성이 아니라 뭐요? 영속성, 내구성 때문에 그래요.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아직 이 부분까지는 언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요거 내구성 있잖아요. 내구성. 우리 시험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이 아침에 나온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입니까? 재고입니까? 재고입니다. 재고.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 갖는 내구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재고 시장을 발달시켜요. 여러분이 아침에 나온 주택을 재고주택, 중고주택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건설에서 분양하고 있다. 그게 신규주택 시장입니다. 근데 중개업소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다 중개사 알겠지만, 중개업소에서 아파트 중개하고 있다. 그게 뭡니까? 재고시장입니다. 재고시장. 그걸 중고시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재고시장이, 여러분들 마스크가 재고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디가 마스크가 재고시장이 있어요? 일회용이니까. 일회용은 재고시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내구성 때문에 재고시장을 발달시킨다. 여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의미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속성, 내구성이라는 특성이 재고시장을 발달시킨다. 가치와 가격을 구별한다. 그 다음에 공실 공간을 지속시킨다. 이것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답은 좀 애석하게도 여러분이 많이 틀렸어요. 지금까지 3개 문제 풀었는데 36%밖에 못 맞췄습니다. 3번은. 약간 어렵기는 해요.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답을 어떻게 고르는가를 한번 보고 싶어서 실제로 이 문제를 내면서. 그러니까 3번이나 1번 정도 답을 하시면 상관없는데 2번, 3번, 5번 답을 했다 그러면 아무 생각이 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잘못 읽었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틀렸으면 저런 게 있는 거나 하시면 되니까 너무 애석할 필요 없습니다. 자, 4번 문제 갑시다.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4번 문제는 부동산 개발 나왔는데요. 자, 시험 문제를 받으러 시험장에 가면 그 부동산의 개론도 그렇고 민법도 그렇고 우리가 배운 순서대로 거의 나오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순서로 가면 부동산의 특성이 끝났으면 4번 문제는 수요 공급이 나온 게 일반적이거든. 우리가 배운 순서들은. 근데 갑자기 개발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1번 문제 나온다 이러진 않아요. 투자론이 1번 문제 나오진 않고 대부분 1번 문제는 부동산 총론, 개념 뭐 이렇게 내는데 최근에는 관리 마케팅, 부동산 관리 마케팅 개발이죠. 뒤쪽에서 배우죠. 근데 앞부분에 문제를 만들어낸 앞부분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고, 가장 이상하게 냈던 게 순서를 이상하게 냈던 한 번은 1번 문제 부동산 정책 문제를 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정책 문제. 그래서 당황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당황스럽거든요. 만약에 1번 문제가 투자론 나오고 계산 문제 나와버리고 2번 문제가 감정평가 계산 문제 나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그 문제 안 풀고 그 다음 문제부터 풀면 되니까 당황할 필요 전혀 없다. 자, 그래요. 또 이러진 않아요. 감정평가가 6문제를 내는데, 근데 1번 감정평가 문제 내고 20번 감정평가 내고 30번 내고 이러진 않아요. 묶음으로 내요. 묶음으로. 이렇게 묶음으로. 감정평가는 대부분이 35번부터 40번까지입니다. 그래 6문제니까 이렇게. 근데 가끔씩 우리가 배운 순서하고 다르게 문제가 출제되어 있으면 당황하지 말고, 그 1번 문제가 힘들면 1번 문제 풀지 마. 그러니까 1번 문제가 힘든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풀지 말아버려요. 그럼 막 1번 문제가 힘든 문제 나는 어려우면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거기다가 막 2, 3분 지나간다고. 그럼 빨리 보내버려. 그냥 2번부터 보면 되니까. 선생님 2번부터 아는 게 없으면 그러면 3번 뿌려야지. 자, 그래서 이제 4번 문제는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고 4번 문제 많이 맞췄는데, 4번 문제는 이제 재개발 방식하고 그다음에 정비사업 물어보는 거야. 재개발 방식하고 정비사업. 그럼 재개발 방식은요, 여러분들 127쪽에 요약정리 127쪽 되도록이면 요약정리 가지시고 다니시고, 127쪽으로 가면 재개발 방식, 그래서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했어요. 여기는
포인트가 요 방지가 포인트야. 그러니까 보전 재개발은 이론적으로만 재개발이지 실제로는 재개발 아닙니다. 재개발은 뭔가 파헤치고 고쳐야 되는데 노후 불량화 방지하는 것을 보전 재개발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복 재개발은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개량 재개발이 고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개량한다. 그 개량 재개발은 수선, 개량, 확장, 첨가 이런 말이 들어가면 개량이라고. 개량. 그다음에 철거 재개발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이에요.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달동네 없애버리고 아파트촌 만들어내는 거. 이거 철거 재개발이에요. 완전히 이렇게 나오면 철거 재개발인데 철거 재개발 나올 일이 없습니다. 자, 이게 있고 그다음에 정비사업이 있어요. 정비사업. 정비법에 정비사업 몇 개? 3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나오는데 이 정비사업은 129쪽이 있고 이 정비사업이 더 잘 나와요. 그럼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법 선생님께서는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설명할 때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한 시설이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것은 공법에서 하는 거고 부동산에 결혼해서는 정비사업 물어보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고 여기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나오면 재개발사업이고 공동주택이 나오면 재건축사업이고 됐습니까? 이렇게. 출제 비중은 정비사업이 더 잘 나와. 정비사업이 요 위에 재개발 방식에 비해서. 그럼 이제 재개발 방식은 보전 재개발 방지, 수복 재개발 요인만, 개량 재개발은 고친다. 개량, 개성, 첨가, 확장. 자, 문제 봅시다. 4번 문제. 옳게 연결된 거 그렇습니다. 기억은 지목, 위치, 면적 고려해서 개발이 끝나면 원래 토지소유에게 돌려준다. 뭡니까? 환지 방식. 자, 니은 봐봐요. 니은은 기존 도시환경 딱 쭉 나왔잖아요.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확장 개선 나왔잖아요. 확장 개선. 그럼 이건 무슨 재개발? 개량 재개발. 그다음에 디귿은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인데 공동주택이 나왔잖아요. 그럼 재건축사업. 답은 1번입니다. 자, 군데군데 폭탄입니다. 군데군데 폭탄. 5번 문제 갑시다. 5번 문제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하는 겁니다. 5번 문제 부동산 개발인데요. 그럼 제가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부동산 개발은 계산 문제 하나 있어요. 부동산 개발에 뭐가 계산 문제입니까? 입지개수 계산 문제인데, 자, 부동산 개발은 입지개수 계산 문제 빼고 2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이 문제 5번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여기서 가볍게 설명할 테니까 자 보라고요. 여러분 이제 책 가져오신 분들은 요약지 가져오신 분들은 요 부동산 개발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부동산 개발은 124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24쪽.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어디까지 설명을 할 거냐면 그 125쪽 정도 내용까지 설명해 볼 겁니다. 124쪽과 125쪽을 빨리 설명할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 5번 문제는 책 125쪽, 124쪽의 내용을 설명한 거야. 그럼 이제 부동산 개발 뭐 쓸 건 없어요. 책에 다 있으니까. 그 부동산 개발 그러면 가장 먼저 저에게 뭘 배우냐면 부동산 개발의 개념 배우는데 개념에서는 뭐라 해야 되냐면 이론적인 개념은 이런 겁니다. 부동산 개발은 우리 인간이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아파트는 주거 공간이고 백화점은 쇼핑 공간이고 맞죠? 그게 이론적인 개발이야. 그건 필요 없고 부동산 개발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그 법률 제2조를 보면 부동산 개발이란 이렇게 나온다고. 그게 이제 개발의 법적 개념이야. 그러면서 대수선, 리모델링, 형질병이 쭉 나와. 그거는 필요 없고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마지막에 단 시공은 개발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시공이 개발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 기억하는 거야. 요거는 우리 시험도 잘 나오고 평가사 시험도 매우 잘 내요. 시공은 개발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 이거. 그다음에 두 번째, 워퍼드란 사람이 부동산 개발 과정을 이야기한 거야. 부동산 개발 과정, 개발 단계. 아예부터 근검마, 아이디어 단계. 그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그다음에 부지 모색 및 확보.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에서 OK 사인 나는 거야. 내가 우리 하곡동에 백화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아이디어 낸 거야. 그럼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라 하곡동에 백화점을 만들었을 때 영등포도 그렇게 멀지 않고 그다음에 하곡동에 여기 발산역에 백화점 비슷한 게 하나 있고 그럼 하곡동에다 백화점 만들면 수지 타산이 맞을 것인가 대충 계략적으로 수익성을 따져보는 거야. 계략적으로.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수익성을 따져봤더니
하곡동에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그다음에 마곡도 인구가 유입되고 근데 김포공항에 있는 롯데백화점은 장사가 잘 안 된다 하고 그러니까 롯데라는 말을 생략합니다. 취소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특정 브랜드는. 그래서 롯데백화점까지 가지 않고 하곡동이 있으면 좋겠다. 하곡동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계략적으로 수익성을 따졌더니 오케이 수익이 된다. 이게 예비적 타당성 분석. 그럼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요 계략적을 찾는 거라고. 그렇죠? 그럼 예비적 타당성 분석했는데 하곡동 주변에 백화점이 너무 많아서 백화점 열어봐야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수익성이 있다. 그러면 어디다 할 것인가? 부지모세. 강서구청짜리 해버릴까? 지금 이렇게 부지모세. 그 부지모세까지 됐으면 타당성 분석. 요 타당성 분석, 예비적 타당성 분석과 요걸 본 타당성 분석이라고 해요. 요걸 예타라고 하고. 그럼 타당성 분석에서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략적으로? 구체적, 세부적으로 타당성 분석합니다. 타당성 분석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봅니다. 이 중에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할지라도 개발 여부는 개발업자마다 갖다 다르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럼 이 타당성 분석에서 오케이 사인 나면 그러면 돈 빌리러 가야지. 금융, 그럼 건설, 그다음에 마케팅 이렇게 이게 7개 단계 아예부터 근검마 순서대로 암기하는가를 물어봐요. 그 다음에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 비교 계략적이냐 세부적이냐 이거 물어봅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다른 학원도 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거 물어보면 지금 제가 물어본 질문에 다 답을 제 생각하고 달리 하던데 그럼 여러분이 대답하고 생각하고 달리 하면 답이야. 그치? 요 마케팅은 개발이 끝났을 때 이루어져야 됩니까? 개발 초기부터. 그렇지, 초기부터. 근데 다른 학원은 초기부터 끝났을 때부터 됐는데 여러분 초기부터 했잖아. 근데 왜 점수는 낮냐고. 이걸 맞춘데 요 순서는 마케팅이 마지막에 있잖아요. 근데 마케팅은 개발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순서만 보면 마지막에 있네. 그럼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가? 개발 초기부터. 요거 한 번 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자, 여기 개발 단계. 그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개발의 위험, 개발의 불확실성. 요거 오포드라는 사람이 말해요. 얘도 오포드가요. 아예부터 근거마도 개발의 위험도 오포드라는 사람이 말해요. 그럼 요 오포드라는 사람이 개발의 위험은 세 가지 말합니다. 법 시비, 법에 시비 걸지 마라. 기억나시죠? 자, 그거 하기 전에 이거 나오죠. 법 시비 하기 전에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은 개발업자가 통제 가능한 곳도 있고 통제 불가능한 곳도 있다. 그럼 통제 불가능한 것은 국가가 하는 거, 행정, 그다음에 매장 문화재 출토, 통제 불가능하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법적 위험이 있다. 그 법적 위험은 법은 두 가지가 있죠. 공법하고 사법. 그럼 토지이용 규제. 토지이용 규제는 공법입니까? 사법입니까? 공법. 소유권 관계는 사법. 그럼 이 법적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싶다. 그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토지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라.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라. 요 제가 쓰지 않았고 요 토지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 구입해라. 요거 책은 10년 동안 3번 냈습니다. 똑같게. 자, 그럼 법적 위험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 위험. 시장 위험은 내가 생각했던 만큼 안 팔리는 거야. 내가 하곡동에 원룸 10개를 공급했는데 하곡동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가. 원룸 시장이 침체로 가서 내가 생각했던 만 안 팔린다. 미분양, 미임대 그걸 시장 위험. 그럼 이 시장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장성 분석, 시장 분석 기억나죠? 그럼 시장 분석은 수요 공급 분석하는 거고 시장성 분석은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 분석하는 거고 시장성 분석과 시장 분석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어떤 게 먼저 한다? 시장 분석을 먼저 한다. 시장성 분석은 나중에 하고 그럼 시장성 분석에서 나오는 말이 뭘까? 흡수율 분석. 그럼 흡수율 분석이 나오면 포인트는 미래 흡수율. 흡수율 분석은 미래 흡수율. 되셨습니까? 그건 내는 거예요. 5번이. 자, 이제 5번 문제 보러 갑시다. 5번 문제. 여기 5번 문제 형태로 잘 내요. 부동산 개발에서는. 틀린 것으로 묶인 거 그랬습니다. 틀린 것으로 묶인 거. 그러면 기억.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OX? O. 이걸 성자를 빼버리고 시장 분석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시장 옳은 말. 니은 공사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매수 예정 사업 부지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인허가 시 용적률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개발업자에게
재건축 조합에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 흡수율 분석이 나오면 미래를 찾아야 돼요. 미래. 그럼 옵니까? 있습니까? 옵니다. 리을, 개발 사업에서 법적 위험은 토지용 규제 같은 사법입니까? 공법입니까? 공법. 소유권 관계는 사법. 그래서 리을은 공자하고 사자가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지문이 여러분들 틀리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셔야 돼.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니까. 미음, 개발 단계 중 타당성 분석 나왔습니다. 그럼 타당성 분석은 계략적으로 나오면 안 되죠. 구체적, 세부적 나와야지. 그럼 계략적이 나오면 그것은 타당성 분석이 아니라 예비적 타당성 분석. 그래야 되니까 요건 틀렸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분석은 구체적, 세부적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틀린 거 고르겠습니다. 틀린 거 고르겠습니다. 그럼 답 몇 번인가요? 4번. 자, 됐고. 여러분들 5번 문제 너무 많이 틀리셨어요. 이제 점검하셔야 돼. 5번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26% 맞췄습니다. 거의 찍는 수준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찍었다. 그럼 평균이 몇 점이야? 20점이야. 그 26% 나왔으니까 찍지도 잘 못하거든요. 지금. 거의 찍는 수준이에요. 자, 6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부동산 관리 파트를 내는데, 자, 답은 4번입니다. 쉬운 문제, 4번 쉬운 문제, 6번 문제가. 그럼 공부를 하셔야 돼. 이런 거 봐요. 개발 많이 틀렸죠. 지금 관리도 많이 틀렸잖아요. 그럼 개발 관리 마케팅은 점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점수를 확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4번은 유지 활동이 있어요. 내가 이 부동산 관리자입니다. 그럼 여기에 임대용 분산이고 내가 관리자면 먼저 이 분산에 임차인을 선정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돼. 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 임차인들이 여기서 편안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내가 이 건물을 유지 활동을 해줘야 돼. 유지 활동. 그러면 10층짜리 건물인데 그냥 임대차 계약 맺고 임대료만 받고 그냥 방치해버린다. 엘리베이터 고장났다. 10층에 사는 사람은 걸어다닌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지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 유지 활동에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제가 엘리베이터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침엔 늘 청소해요. 늘 청소. 그걸 일상적 유지 활동.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게 일상적 유지 활동.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면 매일 하고 있는 게 일상적.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 퇴근하고 나면 밤에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엘리베이터 전문 기사들이 와서 이 엘리베이터를 점검한다고. 그걸 예방적 유지 활동이라고 한다. 예방적 유지 활동.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와서 고치죠. 그걸 대응적 유지 활동이라고 한다. 그럼 이 예방적 유지 활동은 사전적입니까? 사후적입니까? 사전적. 그러면 대응적은요? 사후적. 사고 난 다음에 하는 거니까. 그럼 사후적 또는 수정적 그래요. 수정적. 그럼 답은 됐잖아요. 이렇게. 자, 틀린 거 고르라 그랬습니다. 4번 볼래요? 대응적 유지 활동은 시설 등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유지 계획에 따라 시설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 유지 활동을 의미한다. 틀렸죠? 대응적입니까? 예방적입니까? 예방적. 쉬웠잖아요. 쉬웠지. 자, 1번. 건물과 부지가 적응 상태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도 복합 개념이에요. 부동산 관리,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이렇게 복합 개념이라고. 그럼 건물과 부지가 적응 상태를 개선했다. 그럼 무슨 관리? 기술적, 물리적 관리. 자, 2번은 직접 관리 방식이네. 위탁 관리 방식하고 두 개 비교하죠. 자, 부동산 관리에서는 요 직접 관리하고 위탁 관리 두 개 비교하는 거. 직접 관리를 자치 관리, 위탁 관리를 맡기는 거잖아요. 이 위탁 관리가 간접, 요 직접 관리는 뭐요? 자치 관리. 그러면 의사결정이 신속한 것은 직접 관리입니까? 위탁 관리입니까? 직접 관리. 예? 자, 3번은 상식이잖아요. 왜 상식이냐면 이 건물의 내용 연수, 사용할 수 있는 연수를 내용 연수라고 하거든. 그럼 내용 연수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제가 술을 많이 먹고 그다음에 건강관리도 안 하고 그러면 제 수명이 짧아지겠죠. 그거야, 그거. 그럼 이 건물의 유지 관리 방법에 따라서 관리자가 어떻게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시공의 정도에 따라서 내용 요소가 달라집니까? 같아집니까? 달라지겠지. 시공의 상태가 양호하다, 관리자가 태도가 매우 양호하고 있다, 관리 방법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건물의 내용 요소는 길어지겠죠.
근데 반대가 되면 건물 내용수는 짧아지겠지. 너무나 옳은 말이고, 예전에 매우 잘 나왔던 지문인데 요즘 좀 뜸합니다. 그럼 여기다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럼 시공의 상태, 관리자의 태도, 관리 방법에 따라서 감가의 정도도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감가도 달라지지. 감가의 정도도 달라진다. 감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감가의 정도가 달라진다. 그럼 감가가 많으면 내용 요소는 뭐요? 짧아지겠죠. 오케이. 5번 건물 이용으로 인한 마멸, 파손, 시간 경과 등으로 생기는 노후화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 이때까지 내용 요소를 물리적 내용 요소라고 한다고. 이 내용 요소는 물리적 내용 요소하고 경제적 내용 요소가 있는데, 물리적 내용 요소는 이 건물이 신축해서 멸실할 때까지, 그때 기간을 물리적 내용 요소, 돈 벌어주는 기간은 뭐라고 한다? 경제적 내용 요소. 자, 그러면 감정 평가할 때 내용 요소란 말 나온단 말이에요. 감정 평가할 때 내용 요소란 말 나오는데, 그럼 내용 요소는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이 있다고. 그럼 감정 평가에서 사용하는 내용 요소, 감정 평가. 그럼 감정 평가에서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내용 요소는 무슨 내용 요소를 사용할까요? 경제적. 감정 평가에서는 무조건 경제적이라고 해서 경제적. 그럼 감정 평가에서 내용 요소는 무슨 내용 요소다? 경제적 내용 요소다. 얘도 최근에 시험에 출제했던 겁니다. 무조건 감정 평가는 경제적이야. 왜? 감정 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거니까. 감정 평가에 사용되는 내용 요소는 뭐라고요? 경제적. 뭐라고요? 경제적. 자, 이제 7번 문제 갑시다. 속상해. 매우 속상해. 마케팅. 틀린 거 그랬네요. 자, 7번 문제 3번 봅시다. 브랜드 가치가 매우 낮은 아파트나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격을 설정할 때 비싼 가격 설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고가입니까? 저가입니까? 저가. 답은 3번이고. 그냥 보너스 주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도 6번 문제에 비해서는 많이 맞췄네요. 자, 4번 신축 가격 전략은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아파트 위치, 향, 층수에 따라서 다른 가격 받겠다. 이거 신축 가격 전략. 관계 마케팅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집시다. 일회용으로 끝나지 맙시다. 내년에 또 봅시다.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될 것이고. 내년에 또 봅시다. 그게 관계 마케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는 내년에 또 보면 안 되겠죠. 이게 관계 마케팅. 자, 2번 고객적인 마케팅 중 아이다 원리가 뭐냐고 물어보죠. 첫 번째 아이를 어텐션, 주목, 주의, 그다음에 흥미, 욕망, 마지막 액션. 이 순서도 나열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열 수 있는가? 옳은 질문. 1번은 STP 전략. STP 전략에서 요 P, 포지셔닝이 뭐냐 말이죠. 포지셔닝은 시장이 세분되면, 자, 우리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세분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눈 것을 시장 세분화, S.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내가 2번 시장에 가장 자신이 있다. 거기에 T, 표준시장 선정. 그럼 2번 시장이 선정됐으면 이 P는 여기에서 2번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2번 시장에 있는 나하고 경쟁 강한 회사들이 어떤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래서 다른 회사하고 다른 제품을 제공하겠다. 그게 차별화 전략이야. 차별화 전략. 그걸 포지셔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포지셔닝 차별화 전략은 목표 시장에서 2번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소비자들이 2번 시장의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해야지. 그다음에 경쟁 제품과 다른 회사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 지각 속에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겠다. 이걸 차별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답은 3번이고 의외로 쉬운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은 많이 틀렸다는 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8번 문제 갑시다. 8번 문제부터 이제 경제론이 나왔습니다. 8번 문제는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죠. 유량 변수는 몇 개인가 그렇습니다. 요즘은 몇 개인가 좋네요. 그러니까 유량은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수입, 지출, 수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유량이죠. 그러면 주택 재고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 자본 총량, 저량, 인구, 저량.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게 전부 다 유량. 유량 몇 개입니까? 3개. 그렇죠? 답은 2번. 8번 문제인가요? 8번 문제.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100%는 못 맞춘다 하더라도 95% 맞춰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계속 문제마다 여러분 타박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제가 속상합니다.
요 점수를 받아보고 속상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저 혼자 속상하니까 여러분도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문제를 이상하게 내가지고 짜증나게 만들어 얘기하지 말고. 자, 여기 이제 8번 문제 많이 맞추셨는데 틀리신 분들은 유량, 저량 한번 더 점검하는 거야. 유량, 저량은 별표 2개는 되니까 나오면 맞춰야 되니까 단순하잖아요. 그냥 암기상이니까. 9번 문제. 자, 9번 문제가 또 재밌는 문제인데 9번 문제 잘 하셨습니다. 다른 학원에 비해서 9번 문제는 잘 하셨네요. 다른 학원은 21% 맞춰 나가고 있었어. 9번 문제. 내가 그날은 앉아서 수업했습니다. 도저히 설 수 없었어. 9번 문제 틀린 걸 보고 그 학원에서는 틀릴 수가 없는 문제야. 9번 문제는. 자, 그래프가 주어졌는데요. 수요 곡선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가 균형이죠. 근데 수요 곡선이 하나 더 생겨요. 이렇게. 그럼 수요 곡선이 첫 번째 수요 곡선이 두 번째 수요 곡선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화살표가 주어졌어요. 그럼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한 거죠. 우측 이동. 그럼 이 그림과 같은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이 아닌 것 그랬어요. 그러면 가격이 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답 몇 번이요? 3번. 아파트가 하락했잖아요. 그럼 이 점이 이렇게 와야지. 3번 아파트 하락은 수요량은 변하니까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죠. 답 몇 번이요? 3번. 쉬는 시간에 시험지 다 펴놓고 가세요. 9번에다 펴놓고 9번에다 펴놓고 가라고 조사할 거야.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야. 9번 문제. 근데 여러분이 또 틀렸잖아요. 많이. 그러면 이렇게 쉽게 찾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럼 물론 이 그림이 실제로 나온 적도 있고 이렇게 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수요 공급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좌측 이동 요인, 공급 곡선 우측 이동 요인, 좌측 요인 물어보면 그럼 아닌 걸 찾으라고 하면 무조건 가격을 찾으면 돼. 가격 상승 하락.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은 아파트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 공급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라고. 얘는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야지 무조건. 답은 매우 쉬워. 9번 문제 장난치고 있네. 그러면 3번 하고 딱 가야지 바로. 근데 9번 가지고 얼마나 또 고민하셨습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서. 예? 여기 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보자고요. 수요 곡선 우측 이동했으니까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대출금리 하락, 수요 증가. 대체 투자 자산의 수익률 하락은 아파트와 대체 관계 있는 게 주식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진 겁니다. 그럼 주식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지면 팔고 아파트 시장으로 와야죠. 아파트 수요 증가. 대체재 수요 증가. 이게 좀 어려웠을 거야. 요걸 좀 어려워하시더라고. 요 아파트죠. 아파트. 그럼 아파트하고 대체재가 연립주택이라고. 그럼 연립주택 수요가 감소한 거잖아.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 보완재 수요가 증가했죠. 보완재는 같이 소비하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보완재 수요 증가했다. 그럼 이게 아파트 보완재는 아파트 좀 부동산은 힘드니까 이 보완재 제가 콜라하고 피자 있잖아요. 그 피자 수요가 증가했다. 콜라 수요도 증가. 답은 3번. 자, 그 문제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고. 자, 10번 문제 갑시다. 10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많이 못 맞춰서 속상합니다. 자, 10번 문제는 균형 가격, 균형 변화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그렇습니다. 10번 문제도 나와서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거죠. 10번 문제. 틀린 것부터 갈까요? 4번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같은 크기로 발생했답니다. 같은 크기로. 같은 크기로 발생하면 알 수 없다가 나옵니까? 불변이 나옵니까? 불변이 나오죠. 불변. 그래서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여기 맞아요. 그러니까 10번 문제도 매우 쉬운 문제 여러분들. 이런 많이 틀려서 속상하겠지만 왜 그러냐면 4번에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죠. 그럼 거래량은요? 증가죠. 증가. 감소한다 했잖아요. 증가죠.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힘들어할까 봐 제가 답을 쉽게 준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곤란해지는 거고. 자, 1번은 수요가 불변이다. 그럼 수요 보지 마라. 공급 증가했네요. 공급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거래량은 증가할 거고. 2번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1번은 공급만 변하는 경우, 2번은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 동시 발생하는 경우. 그럼 2번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 발생했는데 어디가 크다 작다 없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알 수 없다가 나오죠. 그러면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 동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을 먼저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한쪽은 거래량이 증가, 한쪽은 거래량 감소하면 거래량이 알 수
없다. 변화를 알 수 없다. 그럼 가격은 정해져야지. 가격은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공급 감소, 가격 상승, 가격은 상승. 거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3번이 더 쉬워요. 3번은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작대요. 그럼 어디가 커요? 공급 증가가 더 크죠. 그럼 공급 증가가 답이겠네. 공급 증가가 답이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거량은 증가하겠네. 자, 5번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 탄력성이 작을수록,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으로, 요거 작죠? 비탄력적으로. B가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 크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공급이 비탄력적, 요 작을수록 비탄력적, 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 균형 가격은 크게 상승하고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거량은 증가할 건데, 근데 비탄력적이면 거량은 조금 증가한다. 답이 4번이죠. 자, 4번 다시 해봐요. 4번 수요 증가,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 동시에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가격과 거량 중에서 거량은 무조건 증가야. 거량은 둘 다 증가잖아요. 그럼 가격은 알 수 없다야. 알 수 없다. 4번 지문은 지금 이게 아니라고. 4번 지문은 이게 아니고 4번 지문은 여기 속에서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발생하는데, 근데 같은 크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는 소리야. 이렇게 되면 여 위에는 어디가 크다 작다 없죠. 그때는 알 수 없다가 나오는 거야. 알 수 없다. 근데 여 같다고 나오면 알 수 없다가 나와요. 불변이 나와요. 불변이 나오는 거야. 그럼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그러니까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수요 증가가 더 크다, 공급 증가가 크다, 같다, 어떻게 나오든 간에 거량은 증가야. 거량은 무조건 증가라고. 그럼 거량은 증가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같다고 나왔으니까 알 수 없다 나와야, 아니 불변이 나와야 되죠. 뭐가 불변? 가격이 불변이죠. 거량은 증가하니까 가격이 불변이잖아요. 봐요. 다시요. 요 위에 것처럼 이제 번호 붙이 1번하고 2번. 1번처럼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어디가 크다 작다 없잖아요. 수요 증가가 크다, 공급 증가가 크다, 같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면 알 수 없다 나온다니까. 알 수 없다가. 그런데 요 2번처럼 같다고 나오면,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가 같다고 나오면 알 수 없다 나오면 안 돼. 뭐 나온다? 불변이 나오는 거야. 불변. 그러면 가격이 불변이면 거량은 증가가죠. 거량부터는 거량이 증가잖아요. 그럼 가격이 불변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요게 4번 문제야. 4번. 자, 자추예요. 그러면 요 4번은 요 가격이 불변인데 요걸 초점 맞추지 않고 요걸 옳은말로 적은 거야. 지금 옳은말로. 그러면서 여기다 틀린 말을 줘버린 거지. 여기다가 4번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 같은 크기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같은 크기로구나. 그럼 가격, 거량 둘 중 하나가 불변이겠구나.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거량부터 봐요. 수요 증가, 거량 증가, 공급 증가, 거량 증가 둘 다 거량이 증가잖아요. 그럼 거량이 불변일 수가 없죠. 그럼 거량이 증가, 뭐가 불변? 가격이 불변. 그럼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그럼 여기까지 이제 옳은 말이야. 가격이 변하지 않고, 그럼 거량은 증가라게 증가 감소하게 써 틀렸죠. 그러니까 요 4번 지문은 만약에 불변을 모른다 하더라도 답은 맞춰야 되지. 둘 다 증가니까,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니까 거량 뭐요? 증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됐습니다. 자, 11번까지 풀고 쉬었다 해볼게요. 11번은 또 어마어마하시네, 여러분들이. 탄력성이 옳은 것 그랬어요. 옳은 것은 약간 힘들 거예요.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11번 문제.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자, 답부터 한번 봅시다. 3번부터 볼까요? 3번.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보다 크대요. 이거 많이 했잖아요. 요거 표. 우리 수요 가격 따라서 표 했죠. 표 하면서 탄력성이 1이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이 같다. 그럼 탄력성 1보다 크면 탄력적이면 요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 변화율 중에 어디가 커요?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3번은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보다 크대요. 이렇게 크답니다. 그럼 가격 변화율이 10%인데 수요량의 변화는 15%다 이렇게 더 크죠. 그러면 탄력성은 몇입니까? 1.5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1.5니까 1보다 크죠. 1보다 크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답이 3번. 옳은 거 고르겠습니까? 그러면 이 1번 왜 틀렸을까? 1번은 이거는 B는 같은 방향이었잖아요. B는 같은 방향.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 임대료가 올라가면 수입이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번은 수요의 가격 탄력이 1보다 클 때야. 그러면 탄력적이거든. 탄력적. 요 탄력적일 때 임대료를 올려요. 그럼 임차인들이 다 이사 가버리는 거야. 그럼 내 수입은요? 감소하는 거야. 감소. 상승하면 수입이 감소하는 거야. 감소. 2번 일반적으로 대체재가 제한됐어요. 대체재가 많으면 수요가 탄력적이야. 그럼 대체재가 제한되면 수요는 탄력성이 작아지는 겁니다.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진다. 비탄력적이 된다. 4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커지죠. 커진다. 장기는 탄력적이니까. 5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랍니다. 0.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거든. 완전 비탄력적.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면 하고 싶은 말은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무슨 말 나온다겠어요? 완전 비탄력적은 아무리 가격이 변해도 수요랑 공급량이 고정돼 있다. 고정돼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이 앞에 말 모른다 하더라도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 비율이 같대요. 이렇게. 두 개가 같답니다.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 비율이 같아. 그러면 탄력성 몇입니까? 1. 1이잖아요. 가격 변화율 10%, 공급량 비율 10%.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이잖아. 1. 0이 아니라 1. 그래서 5번은 틀렸죠. 그럼 5번은 여기가 0이 아니라 1 이렇게 하지. 이렇게. 자, 12번부터 좀 쉬었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